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사회를 맡은 관음클럽 총무 이용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토론회에 응해주신 정몽준, 박원순 두 후보를 비롯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후보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울 시민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는 7선 국회의원이며 대한축구협회장,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아산재단 이사장 등 정치, 경제, 스포츠 등 각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는 2011년 10월부터 제35대 서울시장으로 재직해왔으며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부패방지 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대표적 시민운동가이십니다. 그러면 두 후보를 차례로 모시고 3분씩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조금 전에 두 후보께서 직접 추첨을 하셔서 공정하게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원순 후보께서 연단으로 나가셔서 3분 동안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든 세월호 참사,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들이 팽목항에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진도를 찾았을 때 팽목항이라는 그 표지판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이 다 들어가는 심정을 뭐라 위로할 길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장이었던 저로서도 깊은 책임을 느끼며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외형적 성장과 무한 속도 경쟁, 그대 물신주의로 내몰았던 낡은 과거와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성장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서울이 먼저 변화의 깃발, 새로운 세상의 길을 보여줍시다. 새로운 서울은 사람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입니다. 새로운 서울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서울입니다. 새로운 서울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서울입니다. 새로운 서울은 무분별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살려가는 서울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서울은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주인은 시민이 되었고 시민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상식과 원칙, 합리와 균형을 앞세워서 수많은 갈등을 풀어냈고 전시행정을 싹 없앴습니다. 그 결과 빚은 줄었고 복지는 늘었습니다. 서울은 조용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울의 변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시민, 오로지 서울, 시민 곁에서 시민 편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안전한 서울, 따뜻한 서울, 반듯하고 품격 있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몽준 후보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는 일복 터진 시장 후보 정을 몽땅 준 사람 정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른들이 잘못으로 꽃다운 아이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 죄의 업보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이런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빠져나가고 장사는 안 되고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원순 시장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88 서울올림픽과 2000년 월드컵 때만 해도 서울 시민들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자는 서울, 제가 깨우겠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희망을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안전도 잘 지킵니다. 안전은 뒷전에 방치했다가 갑자기 부산을 떠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민의 안전 지킬 수 없습니다. 매일 700만 시민이 숨쉬는 지하철 공기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4년 전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객실의 공기는 훨씬 나빠졌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6,000개 모든 차량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박 후보에게 지하철 공기의 질을 공동으로 조사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말씀으로는 좋다고 해놓고 나서 실제 연락을 안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대신 슬그머니 지하철 환풍기 가동 시간을 며칠 전부터 늘렸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의 시도, 불법 관권 선거 운동의 시도라고도 보여집니다. 박 후보께서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 했는데 박 후보는 나경원 후보 1억 원 피부과 네거티브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시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투자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50조 원의 민자, 대부분의 민자를 투자해서 60만 개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유부지 30곳에 이곳에 투자하겠다고 투자 신청서를 서울시에 냈는데 우리 박 시장께서는 3개밖에 허가 안 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이 중에 절반 15개 정도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원과 은평에 엔터프라이즈 존을 만들고 북한산 벨트를 관광특구로 만들어 강남과 대등한 강북 만들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100개, 어린이 영어 도서관 100개 설립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서울의 노인 요양시설 50개 건설하겠습니다. 정 후보님 지금 시간 약속된 시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한 20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말은 하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는 일에 도전해서 성취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편한 서울 만들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4명의 패널이 서울시정, 정치 현안, 일반 의제 등 3분야에 걸쳐 차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후보들끼리 상호 토론하는 기회를 2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각 후보들이 6분씩 활용해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하기로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는 나눠드린 메모지에 질문을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저희 클럽 직원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취합해서 후배들에게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맨 오른쪽부터 조영달 동아일보 서울시청 팀장입니다. 이정민 중앙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입니다. 최경옥 매일경제 논설위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대로 관훈 토론회는 성역 없는 질문, 솔직한 답변이라는 자랑스럽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급적 융통성 있게 진행할 예정이지만 1분 질문에 2분 답변이라는 원칙을 후보님 및 패널들 모두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된 토론에 앞서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담화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가장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 대통령께서는 최종 책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여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 해양경찰청을 해양안전본부로 변경하고 강력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두 분께서 한 2분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대통령 담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뭔가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나온 담화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의 생각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또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과 인사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본질은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대한민국 사회, 그 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번 그 진도를 내려갔을 때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실종자 가족들의 정말 아픈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남아있는 정말 외롭게 그 고통과 싸우고 있는 이 나머지 실종자 가족들을 우리가 저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사실 대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구조될 때까지 수습될 때까지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아마 이 여의도에서는 특검과 여야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모든 진실이 철저히 낱낱이 밝혀지고 그래야 또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몽준 후보께서 2분 동안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 전체 사회 지도층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우신 분 한 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팽목항에 가서 실종자 가족분들을 만났습니다. 차분하고 의연하시게 저를 맞이해 주셔서 더욱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왜 잠수사들이 더 열심히 안 해주나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 그분들이 컵라면으로 먹으면서 하는 걸 보면서 미안은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구조작업을 못한다 하는 발표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여간에 구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구조를 못한 것 여기에 대한 더욱 철저한 규명은 꼭 있어야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법 특검을 말씀하시면서 철저한 조사를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무슨 관피안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박한 우리나라의 문화, 부정부패 인식이 없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요. 미국의 경우에 9.11 사태 이후에 그 국회 차원의 조사는 440일 이후에 조사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시작했는데, 만약에 우리 정치권이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하려거나 또는 이것을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서두른다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분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인 만큼 서울시정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옥 논설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현직 시장이신 박원순 후보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정몽준 후보께서는 그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3년간 서울시가 너무 침체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원순 후보께서는 서울이 회의하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선정됐고 모리기념재단 평가 도시경쟁력도 9위에서 6위로 올랐다고 주장하시지만 정반대의 조사도 많습니다. 미국 컨설팅사인 AT커니의 글로벌 도시지수에서 서울은 2년 전 8위에서 올해 12위로 추락했고,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보고서에서는 2030년 경쟁력이 커질 도시 50곳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100개가 넘는 서울 소재의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모두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 소비 침체 등 경제 활력이 더욱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있는 서울은 나라의 성장 엔진이면서 경제 운명을 좌우하는 거점입니다.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가 베이징, 도쿄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할 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의원님, 제가 지금 시장으로 있은 지가 2년 지금 7개월이 됐다는 걸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물론 뭐 여러 평가나 지수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지난 2년 8개월 동안 저는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들어주신 지표 말고도 예컨대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은 가장 고용 창출력이 높은 그런 산업이죠.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 분야에도 과로 있던 것을 국어로, 국장으로 성격을 시켰고, 특히 이 마이스 산업, 그 관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스 산업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탑 5가 됐고요. 앞으로 탑 3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서울시로서는 최대의 외자 유치를 했습니다. 약 6조 4천억 정도 이르는 이런 외자 유치를 했고요. 특히 지멘스가 에너지 부문 아시아 본부를 서울에 오게 됐죠. 이걸로 인해서 뭐 수백 명의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오게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사실 서울에서 행정도시가 이전한다든지 또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저는 늘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홍릉 쪽에 카이스트가 이전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농촌경제연구원을 인수를 했고요. 지난 2년 동안 그 홍릉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함께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이쪽을 에이징,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도시들이 맡고 있는 이 노화 문제를 우리가 다루자. 노화 문제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이 노화와 고령화에 전문을 하는 이런 R&D, 그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또 이 관광, 이 의료 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적 기구를 유치하는, 저는 이런 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70년대 이후에 사실 이런 제조업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에서부터 훨씬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글로벌한 이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지난 임기 동안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마스터 플랜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2년 8개월에 제가 계획도 세우고 추진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마스터 플랜이 한 100여 개 저희들이 발표했죠. 제가 직접 발표한 게 50개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앞으로 4년을 만약에 저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이런 걸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제가 네. 답을 하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우리 박 후보님은 서울이 좋아졌다는데 지금 패널께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게 질문이죠. 저도 일단은 우리 패널하고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인구는 1,100만에 육박하다가 지금 인구가 1,00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박 시장님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저는 그것이 문제 아닌가, 참모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늘었다 하는데 일본인 관광객은 줄었고 중국 관광객이 늘었는데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중국인 비자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과가 국이됐다, 그것도 원인은 되겠지만 더 큰 원인은 그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그 녹색 성장 기구, 이것이 인천으로 가고 서울로 안 왔습니다. 그 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서울로 오고 싶었다 그럽니다. 월드뱅크에 준하는 아주 좋은 기구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 제가 여쭤봤더니 송영길 시장은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저 국장 정도를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시켰고 독일에도 인천은 송 시장이 직접 오셨는데 서울시는 무관심했다 하는데요. 앞으로라도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문제 있는 것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도쿄, 영국의 런던, 그리고 프랑스 파리 등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국토 균형 발전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20, 30년 전까지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 혹은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시대다 하는 그 깨달음 때문인데요. 서울이 경쟁하는 상대는 중국의 베이징, 일본 도쿄 같은 글로벌 핵심 경제권들입니다. 서울은 국내외 기업들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후보는 현행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서울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막는 걸림돌이 무엇이며 시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몽준 의원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원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죠. 근데 요즘 같은 이런 세계화 시대에 어디가 수도권이고 어디가 지방인지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차분한 논의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포천에 갔습니다. 경기도 북부죠.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가면은 그렇게 멀지 않죠. 거길 갔더니 거기는 수도권 규제를 받는 지역이래요. 그것만 받는 게 아니고 또 전방 지역이라고 그래서 각종 군사시설 보호 규제까지. 저는 그거 참 모순된다고 느꼈습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거는 좋기 때문에 너 좀 내놔라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너 좀 참아라. 다른 데도 좀 우리 같이 하자. 근데 어떻게 전방부대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를 받는 지역이 또 수도권 규제를 동시에 받는가? 이것은 수도권을 위하냐 지방을 위하냐 논리 이전에 그 자체적으로 전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외국 기업이 왜 서울에 안 오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서울을 국제금융센터 만들겠다. 역대 정권이 오래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20년간. 왜 안 됐습니까?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첫 번째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정치인들이 간섭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국제사회에서 보면 대단히 불안정하고 정치인들이 사사건건 개입하는 나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실제 일하시는 그 공무원분들의 그 불투명한 규제, 서랍 속에 있는 규제, 전례가 없다는 규제, 이런 규제 때문에 저는 안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정 후보님께서 녹색 펀드와 이 월드뱅크 한국 사무소가 인천으로 간 것은 시장이 열심히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 정부가 확고하게 인천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것을 밀었습니다.
중앙정부 힘에 비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약하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 인천과 서울은 저는 함께 발전하는 것이 또 반드시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방금 그 수도권 규제에 관해서 말씀한 것도 저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이 지역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는 비록 제가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지금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우리가 동의할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규제로 인해서 지방 도시로 여러 이런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거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전통 산업을 가지고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R&D 융복합 산업이라든지 지식 부가 산업이라든지 또는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창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정말 25,000불의 이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4만 불 시대, 저는 서울이 세계적으로 가장 융성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서울이라는 곳이 사실 60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엄청난 브레인과 이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이것이 저는 지역 산업과 연동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상암 DMC라든지 마곡단지를 이 업그레이드하고 완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개관한 DDP라든지 동대문 DDP라든지 또는 창동 경우에는 지금 창동 차량 기지가 지금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땅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곳을 정말 스타트업 도시로 세계적인 타운을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런 측면에서 탁월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완전히 뜨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좋은 인재를 가지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서울시에 풀어서 서울시만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서울이 이런 어떤 창조적인 방법으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서울을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두 분 간의 질문이 상당히 문답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혹 두 후보님께서 미진한 게 있으면 상호 주도권 토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조영달 팀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민들의 그 삶의 질과 관련된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미친 전세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 전세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판도가 최근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3월 한 달 동안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4만여 건이고 이 중에서 전세가 8만여 건, 그리고 월세가 6만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거래도 보면 10건 중 5건이 월세라고 합니다. 2, 3년 전에 비하면 8대2 정도 비율이었는데 이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자, 전월세 전환율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이거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자, 두 후보께 여쭙겠는데요. 전월세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나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조영달 팀장님 너무 중요하고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지금 전세, 월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왔고 또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하는 것, 공급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지난 제가 2년 8개월의 짧은 임기였지만 오세훈 시장님의 그 공약에 이어서 제가 2만 호를 추가해서 지금 8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금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과거와 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1인 가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인구학적 변화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소형 임대주택을 20만 호 공급하겠다는 것이 저희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과거의 대형 평수로 지어진 것들이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인구학적 변화를 무시했던 그런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 인구적 변화를 우리가 잘 살피면 저는 얼마든지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시기적 갭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좀 쉽게 이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이 모범 계약서 이게 너무 치솟기 때문에 서울시가 법적 조정 권한은 없지만 이런 모델 계약을 이렇게 만들어두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월세 대책 말씀하시는데요. 그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또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대란이 항상 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면에서 보면요, 공급을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매년 40만 호 정도의 신규 주택이 공급돼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 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취지는 아주 좋으셨는데 그것이 민간 부문을 결과적으로 위축시켜서 우리 신규 주택의 공급이 줄어서 그것이 전월세 대란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의 절반 20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안 하겠다 하면 전월세 대란 매년 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시장께서 임기 3년 중에 정확히 본인 말씀대로 2년 7개월 중에 8만 호 공급 초과했다.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한 거 24년 됐고요. 현재까지 모두 20만 호입니다. 1년에 1만 호를 못했어요. 역대 서울시장이 놀러 다녔다고 생각 안 하는데 2년 7개월에 8만 호 초과 공급. 어떻게 했냐 저도 물어봤더니 기준을 바꿨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박 후보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오세훈 시장 계실 때까지 그래도 공사를 한 80% 하면 공기 80%면 행걸로 치자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들은 거는 제가 잘못 들었나 저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 시장 오셔서 도장 찍은 것 기준으로 인가 허가 기준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8만 호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데 좋다고 하죠. 도장 찍은 것 인가 기준으로 8만 호 그중에 6만 호는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 때 도장 찍은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이번에 뭐 발표했다가 또 뒤집어지고 하는데 정말 정부 부처 간의 그 칸막이 정말 없애야겠다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세 월세 소득 있는 사람한테 세금 매기겠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주택시장이 다시 사라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창피한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정 시간보다 한 10% 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들하고 두 후보님께서 한 10% 정도만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완용 스님 기자께서 용산 개발에 대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용산 개발 관련해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몽준 후보께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박원순 후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산 재개발은 2006년에 철도 경영 정상화 종합 대책으로 출발했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좌초되기 시작해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체 간의 소송, 또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소송이 예고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용산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께서 각각 서울시장이 됐을 때 용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몽준 후보께서는 철도기지청 부지와 서부 이촌동을 통합해서 서너 개 구역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방침이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박원순 후보께서는 우선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일대부터 개발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보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정몽준 후보님께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성한용 대기자님께서 제가 용산을 통합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데 박원순 우리 후보께서는 최근에 한국일보의 큰 인터뷰를 보니까 정몽준 후보가 그 통합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되겠나? 제가 발언한 걸 찾아봤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계적, 점진적. 코레일의 최연애 사장도 그 표현 썼더군요. 분리해서 하겠다. 저는 통합이란 말을 안 썼는데 우리 성한용 대기자님은 어디서 그 단어를 들으셨는지 이 다음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박원순 후보가 항상 저를 그렇게 공격해요. 뭐 통합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단계적 점진적 하겠다 했더니 우리 박 후보께서 저를 보고 철진한 레코드 튼다. 시대착오적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되겠나. 코레일이라고 용 빼는 재주 있나 이랬는데요. 소송이 진행 중인데 되겠나. 이거는 꼭 남의 일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로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용산 사업은 언론에서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렇게 큰 사업이 이 정도 우여곡절 겪는 것 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 나쁜 사업이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투자 가치가 있냐. 저는 투자 가치는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던 분들 추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박원순 후보께서는 시장 취임한 다음에 본인이 그런 부정적인 발언으로 투자 가치를 훼손시킨 건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012년 경에 거기에 지구 해제를 시켰어요. 13년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말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해제할 것이 아니고 변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하려면 또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저는 참 이런 거는 그런데 저는 통합이란 말 한 번도 안 썼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 사실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그동안 7년 동안 재산권이 묶이고 또 찬반 양동 때문에 정말 갈라진 그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6개월 전에 이게 파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것이 파산에 이르렀는가, 파탄에 이르렀는가를 저희들이 저는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저는 무턱대고 대안을 내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덩치의 개발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그동안 뭐 이 드림허브라고 하는 이 중간 회사가 뭐 이걸 성공 안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온갖 노력을 다 했죠. 서울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6개월 전에 파탄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 현장을 저는 하루 종일 가서 시민들의 말씀 다 듣고 또 하실 말씀 다 하라고 제가 아주 오후 1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힐링의 과정이었는데요. 저는 현장을 자세히 보고 시민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대책은 이런 겁니다. 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이 코레일 소유죠.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코레일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은 제안을 해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함께 협의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너머에 있는 서부 이촌동의 단독주택지구, 상업지구, 또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 또 굉장히 낡은 시범 아파트 이런 여러 단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욕구도 다릅니다. 서로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일단은 그 철도 부지와 나머지 지구를 분리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쪽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이촌동 지역도 그 여러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개발을 하면 좋겠다. 제가 이런 결론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이미 거기 현장에 약 한 1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청 직원과 용산구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이 개발 방향을 지금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그런 상황이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존의 경험을 반성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주민들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 답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분 모두 좋은 해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경옥 논설위원에게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박원순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일종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대차 그룹이 8년 전부터 뚝섬 서울숲에 110층짜리 초고층 사옥을 기획했습니다. 현대차의 수도권 관리직이 3만 명인데 양재동 사옥은 4천 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전 세계 현대차 딜러가 11,000개인데 1년에 한 번씩 딜러 대회를 하려고 해도 수용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오세훈 시장 때 용도 변경을 대가로 용지의 48%를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후보가 취임한 후에 서울시는 초고층 건축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50층, 200m 이상 초고층 빌딩은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숲은 도심, 부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 사옥은 무산이 됐습니다. 예,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업이 전임 시장 때 조례까지 만들어서 허가를 다 받았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로아무이 타불이 된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계획을 세우겠는가? 적어도 초고층 건축관리 기준 이전에 허가한 것은 소급 적용 금지에 따라서 연속성을 담보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거고요. 두 번째, 현대차 그룹은 이 사옥 건설이 성사됐으면 2조 원의 투자와 2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측면 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일자리 기회를 시장께서 오히려 앞장서서 유치하고 만들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좀 사실이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허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검토 중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래서 사실은 현장을 몰래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디죠? 그 높은 곳에서 그 장소도 보기도 했고요. 제가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현대차 그룹과 또 관련된 기관들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좁은 곳이어서 고층화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 교통 문제라든지 그렇게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입주하는 많은 그 기업들의 이 기업들을 포용할 그런 교통이 되는가? 또 이것이 바로 서울숲 바로 옆이잖아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저는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규제라는 것은 가능하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필요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검토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암 DMC에 아직도 말하자면 좋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거기라든지 또 지금 한전 그 이전 부지에도 현대차가 관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스스로 이 계획을 철회했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필요한 부분은 또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좀 오해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좋아지고 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에 지멘스까지 유치하는 마당에 우리 국내 기업을 왜 그렇게 박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현대자동차는 지금 다른 곳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께서는 본인이 만약에 시장이었다면 그리고 초고층 빌딩 등 도심의 건축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패널께서 서울의 50층 이상의 초고층은 우리 박 시장이 오신 다음에 도심과 부도심 외에는 허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정하는지 또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정한다 이러는데 왜 그러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들었으면 보고요. 저도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성동구 지역이죠. 그 동네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것 좀 관심 가져달라고 얘기를 듣는데요. 저하고는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임 시장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도로암이 타벌이 됐다.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지금 유휴부지 100군데 중에 30개는 투자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30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는 3개만 허가를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인색하냐 그랬더니 어느 관계자가 언론에 났습니다. 땅값이 올라서 허가해주면 주변 땅값 올라서 특혜다, 못 해주겠다. 야, 그래도 그러면 좀 너무 심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본 언론 보도는 우리 박 후보께서 직접 그런 거 하려면 환경평가, 교통평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시간 걸린다. 근데 3년이란 동안에 그 평가하는데 그렇게 걸리는 건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30개 중에 절반 정도, 15개 정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후보께서는, 박 후보께서는 현대자동차도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말씀 들으면 그 성동구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본인이 직접 가보셨는데 너무 좁더라. 그러니까 너무 좁으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인데 현대자동차가 잘 되길 우리는 다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사업 짓는 결정은 경영자들이 할 수 있는 정도는 허가를 해줘야지 모든 사람이 다 관여하면 이건 어떻게 기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질문,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정민 부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네, 요즘 안전이 화두입니다. 두 후보 모두 안전한 서울시 만들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계십니다. 먼저 박원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시장 취임하신 이후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가 있었고요.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요. 또 일부에서는 작년에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시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이번 지하철 추돌 사고는 지금 피할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그 정몽준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전 협상 제도에 의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 30개 맞습니다. 3개는 이미 허가가 제 취임 이후에 나갔고요. 많은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우리 시대가 뭐든지 저는 꼼꼼하고 깐깐하고 또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건성이고 빨리빨리 그것의 결과물 아닙니까?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신중하고 또 동시에 이런 깐깐한 이런 정책, 깐깐한 이런 절차들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실은 또 이런 것도 말씀을 제가 전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안전사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있어서 저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망자 이 사고 숫자로 보면 사실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이런 안전사고에 의해서 희생되는 그런 사회는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3가지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안전 예산이 사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한 8,900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원을 더 추가해서 4년 동안 그래서 매년 5천억씩 더 추가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4개 서울에는 이 상습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다 하면 이것도 몇 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만은 저희들이 굉장히 창조적 방안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림천을 갔다 왔습니다만 도림천의 경우에는 약 시간당 75mm 경우에는 안전한 정도로 저류지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해서 나름대로 해결을 해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 사망 사고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습니다. 물론 죄침 이후에 이것도 줄었습니다만은 우리 나라에
보배인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쿨버스 제도라든지 아이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런 아마존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실천해 왔고 또 공약으로 이런 것을 확대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제가 다음에 여쭤볼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가 거기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후보께서 그 서울시 안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 새로운 그 개선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대략 한 3조 원 든다는 통계도 있고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21조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새롭게 3조 원의 돈을 쓰려면 어딘가가 다른 부분 지출은 좀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순리일 텐데 지금 박 후보께서는 복지 예산, 복지 중요시하고 계시고요. SOC도 점점 늘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무엇보다 서울시 부채 줄이기에 아주 올인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다 쓰면서 추가로 3조 원 되는 돈 어디서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이 부장님 아주 너무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보니까 채무가 20조였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약 21억 원이 이자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올인했죠. 그래서 채무가 지금 현재 약 3조 5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면 7조 원이 줄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 제가 꼼꼼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컨대 지하철 9호선 보십시오. 이게 요금 결정권도 그 민자에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민자 혁신을 통해서 정말 꼼꼼하게 계약을 재검토해서 구조화했더니 약 3조 2천억 정도의 혈세의 낭비를 막게 됐습니다. 사실은 곳곳에 이런 변화와 혁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 DDP, 디자인 플라자에 그게 5천억 들어간 공사인데 그게 또 매년 320억씩 또 서울시가 부담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운영비로서.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그것도 이 균형을 맞추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건전 재정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그런 돈은 당연히 복지라든지 이런 창조적인 경제 이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박 후보 말씀은 기존에 있는 사업 순위 재조정은 없이 그죠? 혈세 낭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충당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절약 낭비를 막는다든지 또는 말씀하신 결국은 이게 제가 시장 일을 해보니까요.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에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뭐 시장님들이 이 예산 결정하는 회의에 오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금년에도 4번을 참석했습니다. 해보면요 부서장들끼리 막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아주 굉장히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걸 잘 조정하면 예, 답변 중에 가능하다.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몽준 후보께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도 그 안전 공약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안전교육 훈련 예산을 배로 늘리겠다고 하셨고 지금 없는 겁니다만 안전기획관리관을 제도를 또 두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생활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공약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역시 돈이거든요.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 1년 예산이 한 20여 조 되니까는요. 4년 하면 한 100조, 넉넉 작게 100조라고 할 경우에 저는 50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민자를 유치하고요. 서울시 예산은 제가 6조 원 정도를 제가 4년 동안에 해서 안전 관련하겠는데요. 우리 박 시장께서 조금 전에 지하철 9호선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돈을 많이 줄였다 하는데 거기는 진짜 논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선 그 사람의 그 수입 보장 기간을 15년에서 2배로 30년으로 늘려줬어요. 그리고서 그 수익률 그러면서 이제 정 후보님 죄송합니다.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 얘기할게요. 제가 질문 제가- 핵심에서 좀 네, 벗어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곧 주도권 토론 시간에 네.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관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사고 나는 날 저희 당에서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같은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안전 예산이 오세훈 시장 때보다 박 시장 오셔서 1,000억 원이 줄었다. 그리고 메트로는 소방 방재 피난 예산이 겨우 13억밖에 안 된다. 근데 이런 거는 늘리는데요. 지금 질문은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재원 마련은 그 정도는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수준을 올리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방 드린 질문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두 후보 모두 안전한 서울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주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런 교육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에 2011년에 1,800억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 5,200억 원으로 늘었고요. 2017년부터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까지 다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는 점점 낡아가는데 여기 그 시설 개보수에 쓸 돈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먼저 박원순 후보께서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지금 교육 자치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 관한 뭐 예산이든 조직이든 인력이든 모든 것은 사실 이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고 또 그 교육부가 그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죠. 다만 우리 교육의 문제는 사실 뭐 누구 책임을 따지기 전에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경우는 말하자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건 굉장히 임의적인 것이죠.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따라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상급식이라든지 또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이제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교사 그 건물이 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든지 또 너무나 책거상이 낡았다든지 화장실의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이 집에서 쓰다가 여기 오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앞으로도 저는 서울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하고 도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서울시의 안전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말씀은 또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안전 예산은요 6.9%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안전 예산의 경우에도 지금 그 전동차의 교체 주기가 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2010년과 2011년에 특별히 많았던 것은 그때 노후 전동차의 교체 주기가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나머지 노후시설 개선비는 오히려 늘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잘 모르시면 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정몽준 후보께 그 앞서 드린 질문 다시 드리면은요. 지금 박원순 후보께서는 무상급식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를 하시겠다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께서 서울시장이 되시면 이 문제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기존의 그 무상급식 정책을 재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 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 뭐 밥도 좀 퍼주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학생들 밥 먹는 거는 저는 좋은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바꾸는 거는 전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질문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건데 같이 좀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어느 의원께서 반값 등록금 하자 했어요. 뭐 취지는 좋죠. 대학생들 너무 고생한다. 근데 그럼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다들 고민하는데 우리 박 시장님 시장 되시더니 서울시립대학 반값 등록금 이렇게 선언하셨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근데 서울시립대학은 벌써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벌써 절반이었습니다. 그 절반을 다시 정 후보님 곧 5분 후에 지금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려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1년에 한 2조 원 재정 지원 받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박 후보님 표현대로 좀 신중하게 나라 전체의 사정을 봐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돈은 쓰시고 다른 거는 못 쓴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좀 분위기가 핫해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두 분께 상호 주도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팀장 질문해 주시죠. 네. 메모지가 다 없어졌습니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박원순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 중인데요. 지금 처음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한 1,0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서울에서만 한 35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 문의까지 이제 도롱까지 치면 한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말 그대로 붐입니다. 붐. 근데 박 후보께서는 시장이 되기 전부터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걸로 이제 아는데요. 시장이 된 후에도 협동조합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협동조합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박 후보께서 이 사업을 지나칠 정도로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박 후보의 선거운동 조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만한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건 제만의 정책은 아닙니다. 그 협동조합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큰 붐을 일으키게 된 것은 2011년 연말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이고요.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사회적경제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어떤 정파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라든지 많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경제적 어프로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저는 영국에 유학도 했고 또 많은 방문을 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 사회적 경제가 전체 GDP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미 메인스트림 경제로 들어간 것이죠. 그다음에 파리, 프랑스를 제가 갔는데요. 프랑스에는 아예 정부에 사회연대경제부 장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죠, 사실은. 제가 뭐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정말 연간 한 그 3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서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2년 겨우 됐는데 약 1,200개의 조합이 만들어졌죠. 붐이 정말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잘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걸 잘 갖고 나가면 저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동시에 이런 그 외국의 모델도 될 수 있는 저는 이런 것으로 발전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정 후보께도 묻겠습니다. 박 후보의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요. 시장이 당선되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뭐 축소하시든지 개편하실 건지 그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정말 걱정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우리 박 후보께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2,500억 원을 썼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가 몇백억만 있으면 학교 위험한 거 다 고친다 그랬는데 2,500억을 썼는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서청년 조국통일위원회 사무처장, 뭐 전교조 해직교사 뭐 이런 분들인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것은 또 박 시장의 핵심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3,000여 명의 활동가를 양성한다 이렇게 뭐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김한길 대표께서 작년에 이 협동조합 덕분에 민주당이 뭐 지역 공동체에 뿌리 내린다. 이거 민주당을 위한 조직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박 후보는 정파적 성격이 있는 단체 예산 지원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건 좋은 말씀인데 북한 인권 관련 단체는 예산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행 15억, 마을 공동체 2,500억, 또 협동조합 50억. 그러면 어디 우리 박 후보의 그 정파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장 되면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첫 상호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에 의해서 박 시장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제가 6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분 내에서 박 시장, 박 후보님께서 활용하셔서 정 후보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묻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박 후보께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방금 이념적으로 문제 제기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념적으로 그렇게 규정하신다는 것은 저는 그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을 공동체는 작년도에 유력 일간지에서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꼽힌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어떤 일반의 평가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 정 후보님의 공약 전체 64개 중에 약 54개인 82.8%가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뭐 아까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제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 후보님이 공약 중에 이 순수하게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공약은 6개인데요. 근데 그 중에 그것도 대부분 전임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이렇게 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다든지 또 70년대 개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 분으로서 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런 고민이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 새롭게 처음으로 도전하는 분이라면 저는 우리 시대에 좀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이런 어떤 공약이나 이런 정책적 고민이 좀 더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께서 저희 공약 64개를 검토해 주셨다니까 일단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3사만 서울 88한 경제 88 64 발표했지만 저는 그것이 저의 절반이라고 제가 공약 발표 제가 앞으로 할 일의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중에서 새로운 거는 6개밖에 없지 않냐. 가령 임대주택 하겠다는 건 누구나 하지 않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임대주택을 10만 호 하겠다고 했습니다. 4년 동안 10만 호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6만 호 한다는 거하고 10만 호 하는 건 좀 새롭다고 좀 봐주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거고요. 우리 박 후보님이야말로 뭐 한전부지 코엑스 묶어서 뭐 하시겠다 요즘 말씀하시는데 그건 진짜 오세훈 시장께서 3, 4년 전에 아니야 4, 5년 전에 한 거라고 이런 말씀 하시네요. 우리 박 후보님은 돌고래를 바다에 방사하는데 7억 6천만 원 썼다 났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단체 정파적 성격이 있어 예산 지원 못한다. 유엔이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선진국이 다 관심 갖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정파적 성격이라고 하면 그 많은 선진국 정부가 다 우리나라 뭐 보수 여당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의 동포의 인권이 돌고래만도 못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이념적인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컨대 국가 안보라든지 북한 인권 너무 중요하죠. 저는 거기에 대한 추호의 의문의 여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은 저는 우리가 철진한 정말 색깔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대에 대한 저는 성찰과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서울을 다시 항구로 만들겠다. 그래서 배로 한강에서 중국까지 가게 하겠다. 이 발표를, 이 공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세훈 전 시장 때 했다가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그런 일입니다. 서해 백길 사업은요, 이게 약 7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가능하려면요, 매년 이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배가 뭐 좀 큰 배가 중국까지 가려면 제법 큰 배여야 되잖아요. 근데 5,000톤급이 들어오려면 이게 전부 다리를 전부 고쳐야 됩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어느 다리입니까? 그 다리 고치느라고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양화대교. 박 시장 양화대교 1분 더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과거의 전시성 행정, 뭐 토건 공약, 선신성 공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박 후보님께서 질문을 마무리하시면서 전시성 토건 사업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의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렇게 하세요. 항상 토건 사업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토건 사업이란 단어는 50년대 쓰던 단어죠. 그 오래된 단어 다시 끊어 나올 때는 그것을 안 하겠다는 표만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SOC는 하시겠다 그래요. SOC는 뭐죠? 도로, 철도, 가스, 통신인데 전부 토건 사업이죠. 토건. 요즘은 토건이라고 안 그러죠. 토목. 또 건설의 시대는 갖고 건축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은 건축과 토목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본인 하시는 말씀을 좀 잘 좀 이해하기 좋게 해주셔야 된다고. 자, 정 의원님 실례합니다만 그다음에 지금 운하를 감사원에서 잘못됐다고 했다는데 감사원의 그 감사는 6가지입니다. 뭐 배상, 시정, 징계인데 마지막 단계가 통보인데요. 이게 통보받은 거는 준비 잘해서 잘하라는 뜻이고요. 그 새로 돈 들어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착장 하는데 200~300억이면 다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운하 만드는데 2조 5천억을 중앙정부가 썼습니다. 이거 누구라도 저는 활용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뭐 5,000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조선소 사장한 사람인데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정 후보께서 사실상 정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부터 6분 동안 정 후보께서 다시 주도권 토론을 해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문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후보님 제가 옆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둘이서 몇 년 전에 북한산을 둘이서 등산 데이트를 해서 대남문에 갔다가 인사동 가서 막걸리 한잔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 후보님 안지 한 15년 됩니다. 근데 옆에 있고 이분을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 사실 저도 쉽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념적으로 왜 보느냐? 저는 그런 말씀이 정말 본인을 숨기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 후보의 편향된 국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목표는 시민의 안전이고 시민의 안전은 국가가 안전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박 후보는 제주 해군 기지와 평택 기지가 미국의 전쟁 침략 기지라는 문서에 서명하셨고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는 이석기 재판의 근거법인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 말씀대로라면 이석기 재판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법 가지고 재판하는 셈이고 이석기는 죄가 없다는 주장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공산하겠다는 이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건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북에다 갖다가 바치려는 것 아닌가 해서 염려가 됩니다. 색깔 논쟁이라고 하시는데 서울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신 서울시장의 국가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은 사실 좀 이 근거가 좀 박약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국가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국민의 생존과 행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난 2년 7개월 동안 무난하게 안정되게 잘 운영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으로서 수도 방위사령관이라든지 또는 이 서울경찰청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과 저는 어느 때보다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뭐 MOU도 체결했고 함께 잘 해왔습니다. 아마 지금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이 몇 사람 계신데요. 지금도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색이 대한민국의 검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익 변호사로서 제 삶을, 제 청춘을 공익적인 일에 바쳐왔습니다. 이런 저를 가지고 지금 이념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저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우리가 갈등과 분열을 없애고 통합과 협력을 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명색이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일해왔고 지금도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런 서울시장을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서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 시민들이 지금 이런 철진한 색깔론에 설득당하겠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제가 더 좀 2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06년에 9월 18일 평택 평화선언이라는 이러한 서류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 후보는 그래도 검사 생활 얼마 하셨죠? 한 1년 하셨나요? 1년 하셨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이게 오래 안 하셨어요. 근데 검사 생활 오래 하시지는 않았고. 정분 1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평화선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확장은 전쟁 불러온다. 평택 미군 기지는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에 따른 전쟁 침략 기지다. 제주도에는 새로운 미군의 해외 침략 기지 들어선다. 뭐 미국의 기지를 우리한테 반환한다는데 그것은 환경 오염으로 치유 비용만 수조 원에 이른다. 썩은 땅 돌려받고 옥토를 내준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뭐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시민사회를 대표하셔서 이렇게 서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동의하시니까 서명하지 어떻게 이러한 제주도 해군기지는 지금 다들 필요하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돼 있는 것을 미국의 전쟁 침략 기지다 서명하시고 이념적으로 하지 말라.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솔직하게 왜 하셨는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 후보께서 가진 토론 시간이 다 끝나셨지만 이 부분은 반론을 보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시장께서 최대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후보님,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검증된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삶이, 상대방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기본의 예의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몽준 후보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험담을 하거나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7선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굉장히 국가적 경륜이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어떤 경영의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왔습니다. 제가 정 후보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한마디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는 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이 하나의 품격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이 후보가 자랑스러운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된 질문의 그 속도에 비해서 5분 정도 지금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패널들께서 좀 질문을 간단하고 날카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용 스님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두 분한테 각각 하나씩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몽준 후보께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1년에 나의 도전 나의 열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에 북한을 방문한 다음에 9월에 상암 경기장에서 남북한 축구 경기가 열렸을 때 붉은 한마 응원단이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외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한반도기를 흔들고 또 통일조국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로 합의를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렸고 그런데 정몽준 후보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좀 사이가 너무 나쁘신 건 아닌지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하고 협조가 잘 되겠습니까? 제가 저희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할 때 그 질문 제일 많이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떡할 거냐. 제가 좀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저 연세 되시면 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하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부부 싸움을 좀 해가면서 또 그런 대로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 싸움을 많이 한 편에 속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의 인간관계가 어떠냐 이 질문인데요. 저는 뭐 그분을 믿으니까 그걸 책에 썼죠. 그 당시 그분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그거 썼다가 모가지 날아갈 것 같으면 겁이 나서 쓰겠습니까? 모가지가 혹시 날아가더라도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또 그분도 저를 어느 정도는 좋아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걸 썼고요. 그래서 그 박 대통령하고 저하고 인간관계는 대통령께서 국회 오시기 전부터예요. 그래서 그분이 테니스를 좋아해서 강남 실내 테니스 코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테니스를 치세요. 한 서너 분이 와서.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가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또 김재규를 변론한 강신욱 의원이 제가 같이 테니스도 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해가 생겨서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그것도 저한테 섭섭하다 그래요. 무슨 월간지에 강신욱 의원 몇십 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 사생활 폭로 이런 거 났는데 제가 또 그런 거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하고 강신욱 의원하고도 사이가 좀 그랬었는데요. 그런 만약에 일반적으로 서울시장이 청와대하고 사이가 좋아야 하는데 나빠 보인다 이렇게 했다면 뭐 제가 불찰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순 후보께는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그 당시 의원이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는데요. 후보직을 전격적으로 양보했고 또 선거운동까지 도와줘서 박원순 후보께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은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박원순 후보께서 안철수 의원한테 빚을 좀 크게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다음 대통령이 되도록 도울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철수 대표님과 저는 사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그래서 정말 철학과 비전을 같이 해온 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 그 사회이사를 함께 하면서 그 해외 여행도 가끔 했기 때문에 친해졌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의 이사도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그 강의에 늘 초청 연사로 와주셨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양보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어떤 계산이나 타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바로 서로의 함께하는 철학과 가치에 의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저는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의 관계고 정치도 당연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뭐 안철수 의원님은 저와 정말 한 배를 또 같이 탔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저희 선장이신 셈이죠. 당 대표시니까요. 제가 잘 모시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제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미래 얘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평생을 함께한 이런 관계로 저는 계속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남북관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공통 질문입니다. 정몽준 후보부터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통일 대박론을 내놓았고요. 3월에 독일에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아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해주시고요. 서울시장 후보 또 남북관계 대북 정책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시면 어떤 일을 할 생각인지 구상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늘 서울시장 후보 토론이지만 지금 해주신 질문은 모든 분들이 함께 매일 좀 같이 토론했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독일에 가서 이제 드레스덴 선언인가 하셨는데요. 오늘 또 외국 어디 가신다고 하는데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교훈은 배워야 하지만 지금의 남북 관계는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배우자 하는 것은 조금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과 중국의 그 최고 책임자 오바마하고 시진핑 주석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나서 최고 중요한 의제가 북한의 핵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전 세계 제일 실력자 2명의 최고 중요한 의제인데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이 대책을 만드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은 핵국가라는 걸 헌법에 명기했고 김정은은 들어와서 핵과 경제를 병행한다 뭐 이런 것도 했는데요. 헌법에 명기했는데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또 중국과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보면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툭하면 서울 불바다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한테 쉽사리 핵무기를 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농담으로 북한의 핵무장으로부터 서울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이런 얘기 나가면 또 관광객들이 또 안 오시면 어떡하죠? 근데 북한이 이제 핵실험이 4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어떻게들 하실 건가요 도대체? 4차 핵실험을 해서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이제 완료됐다 이렇게 하는데 핵실험 한다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이 쩔쩔매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계속 할 겁니다. 우리가 놀라면 놀랄수록 쩔쩔맬수록.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은요. 북한을 위한 인센티브, 북한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에요. 뭘 해더라도 북한은 손해볼 게 없는. 정 후보님 저는 조금만 이것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장 포지티브 토론하기 인센티브 때문에.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걸 네거티브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너희들 핵무기 10개 만들었니? 우리나라에서 한 1000개가 철수했는데 90년대 초에 니네 10개 만들면 우리는 100개 갖다 놓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신 통일 대박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 통일이 돼야 이게 대박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이 되는 과정을 정말 충분히 설계하고 추진을 하고 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저는 2004년에 3개월을 돌면서 독일의 통일 과정을 굉장히 면밀히 인터뷰하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브란트 수상 이후에 끊임없는 동방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뢰를 엄청 쌓았습니다. 바이체크 대통령 이어지는 분들 초당적인 협력을 했습니다. 제가 바이체크 대통령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메르켈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 주적이라고 할 상대당과 지금 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통일에 관한 한 이런 어떤 초정파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경우도 아까 우리 성 대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은 정말 수도권 이 휴전선과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적으로 철두철미 대비함과 동시에 또 남북의 화해 이걸 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곧바로 저희들이 경평 축구전이라든지 또는 시향 교류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워낙 막혀 있다 보니까 진척은 안 됐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문화적이고 체육 쪽에서 박 후보께서 조금만 압축해 주시면 진전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남포공단에 서울시가 투자한다든지 서울 기업들이 뭐 얼마든지 이렇게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분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 분 모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이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딱딱한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질문 하나를 하나씩 단답형으로 드리면서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박 후보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성한용 선임 기자와의 인터뷰를 보니까 정도전 등 요즘 드라마를 즐겨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정도전과 그 드라마에 나오는 정도전과 정몽주의 정치 스타일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는지 한번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었던 가장 곤란한 질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두 사람 다 제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 왕조죠. 고려에 대한 충성이 누군가는 충신이 필요한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그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 그래서 새로운 또 왕조를 건설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저는 이 사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그 고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느 쪽인지 더 선호하시는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 후보께도 하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아마 12일이었죠. 당내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신 뒤에 그 막내 아드님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눈물을 보이는 바람에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결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를 의식한 제스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우리 당내 경선 끝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막내 아들의 철없는 짓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절대되진 못한 모습을 보여서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넷째 중에 넷째인데요. 셋째하고 10살 차이가 나고 지금 이제 대학교 입학시험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에 그런 일로 해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질문은 좀 미리 준비해서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저희 능력을 조금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의 눈물은 좀 의식해서 한 거 아닌데, 근데 저는 그렇게 고단수는 아닙니다. 하여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영달 팀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후보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 후보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화두인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드님인 정기선 씨가 지난해 현대중공업 경영기획부장으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부장으로 이제 복귀하는 건데요.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MBA를 취득했고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재계에는 3, 4세들이 조기 유학으로 해외 MBA 코스를 밟고 난 다음에 아버지 회사에 다시 이제 상무나 전문급으로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벌가에서 행해지는 이 같은 이른바 경영 수업 방식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같은 방식의 경영권 승계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 지배 구조를 묻는 거니까요.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 질문의 취지는 잘 이해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봤는데 소위 말해서 재벌가의 2세, 3세 되는 분들이 입사 시험 보면 입사 시험도 합격하지 못할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고속 승진하는데 문제 많다. 이 큰 회사는 국가적 기업인데 이래서 되겠나, 그런 염려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경우는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고요. ROTC 제가 13기인데 43기로 전방부대에서 특공연대에서 소대장해서 몸도 튼튼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경영학 석사 MBA 했는데요. 그 대학원이 나쁜 대학원은 아닌데 한국에서 온 학생 중에서 처음으로 우등학생으로 뽑혔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외국 은행인가요? 거기도 근무했고 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라는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너 계속 외국 회사에 있을래?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일을 해볼래? 아이는 자꾸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겠대요. 저런 외부에서의 부정적인 시각을 젊은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바깥에서 일을 하니까 너는 그래도 할아버지 회사 한번 일을 해봐라. 그래서 가서 일을 하고요. 회사에 있는 분들이 어느 분이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그 정도 경력이면 와서 부장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모셔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질문하신 패널의 신문사에서도
1년간 기자로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박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2011년 아까 정 후보께서 이제 인사말에서 이제 언급했던 건데요. 2011년 10월 보궐선거 당시에 박 후보 쪽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1억 원 피부과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쓴 돈은 500만 원 정도인 거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이게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나경원 후보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제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문제는요, 저나 저희 캠프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고 당시 어떤 시사 주간지에서 그 문제를 다뤘죠. 그래서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지난번 이 보궐선거에서 저는 네거티브 선거의 굉장한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 아내, 심지어는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사실 보국대로 끌려가서 고생하셨다고 제가 여러 군데서 밝혔는데, 오히려 보국대원으로 이렇게 보국대원들을 잡아갔다, 데려갔다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이런 공격들이, 엄해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선거에서는 다 용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들 병역 문제는 이미 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다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또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는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 나경원 의원님은 그 후에 이 장애인 체육 대회인가요? 평창에 그 국제 대회 집행위원장으로 서울시에서 행사를 하실 때 그 공간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제가 나가서 함께 손을 잡고 행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선거 중에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우리가 또 싸우기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서로 지식인으로서 저는 함께 또 평생을 살아가야 될 관계 아닙니까? 우리 정 후보님하고도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좀 얼굴을 붉히고 그러지만 어쨌든 선거 끝나고 나서도 저는 좋은 관계. 다시 북한산 한번 가시죠 예, 솔직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는 질문지를 순회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전해주시면 제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옥 논설위원 질문해 주시죠. 박원순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까칠까칠한 질문이어서 거북살스러울지 모르시겠지만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재산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한 해 21조 원에 달하고, 따라서 이 재정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박 후보께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하셨고 채무액이 총 7억 9,403만 원, 거의 8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포스코에서 2004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년간 사회이사직을 수행하시면서 3억 5천만 원의 급여를 받으셨고, 풀무원에서는 2003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사회이사직을 수행하시면서 2억 원의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시장 연봉도 1억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빚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빚이 많은데도 시장 선거 보조금 선관위에서 9,700만 원 돌려받으셨을 때 바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월급쟁이들이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 약 40년 걸리는 액수인데 이렇게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 생각이신지, 또 채무 상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관위 지난번 선거에서 남은 돈을 기부한 것은 선관위의 그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국고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나 풀몬에 제가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아무튼 이때 받은 모든 그 급여는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희망약소라든지 이런 단체에 전부 기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제가 제 스스로 제 가정 경제를 위해서 받아야 될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그 당시 스톡 옵션까지 주겠다는 것을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당하게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난해서 죄송한데요. 사실 제가 관계했던 모든 단체는 부자입니다. 제가 관계했던 단체는 거의 4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
가정을 돌보기 전에 먼저 공공의 이익과 이런 그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를 고민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송나라 시대에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걱정이 다 끝난 후에 자기 걱정을 하고 천하가 다 즐거워진 후에 자신을 걱정한다. 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지식인으로서 또 많은 혜택을 받은 지식인으로서 무한 책임을 사회에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은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늘 바친 그리고 또 바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채무 상환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실질적 산파이자 주역이셨는데 아름다운 재단이 2000년 설립 때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받은 기부 금액이 약 1,100억 원, 연간 연평균 84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박 후보께서 사회이사직을 맡은 풀무원에서 14억 원, 포스코에서 8억 9,7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으셨고요. 또 본인이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사회공헌위원으로 일했던 현대차 그룹 및 현대모비스로부터 12억 4,2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앞세워서 기부를 강화한 이중적 행태 또는 사회이사로서 기부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동시에 뭐 돈을 그냥 사실 그쪽에서 좀 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기업 쪽으로는 또 정말 좋은 사회 공헌의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방금 지적하셨지만 그 수치 외에 또 수많은 이 돈들을 많은 기업이나 개인 그 개미 기부자들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의 기부 문화는 아름다운 재단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느 직장인, 어느 연예인 기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재단이 창립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죠. 저는 기업이 한 번 주는 거는 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기업에 보탬이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채무 상환 계획. 사실 서울시장으로서는 지금 뭐 나오는 월급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를 갚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저는 강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도 상당한 사실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끝나고 개인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저는 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몽준 후보께는 백지 신탁 문제를 다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주식이 지금 현재 시가로 한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현대중공업과 서울시의 직무 연관성이 결국은 핵심입니다. 과거 이명박 시장 시절 당시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는 현대중공업 주식과 서울시장직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정을 해서 2006년도에 이명박 시장이 보유했던 현대중공업 주식 700여 주를 매각했습니다. 정 후보는 현대중공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미국의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재단을 설립한 예를 들고 있는데 현대중공업과 서울시가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최 위원님 질문은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하셨죠? 네. 당연히 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된다면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제도가 무조건 되도록 팔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게 제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국정원장 하던 원세훈 원장은 심사를 해서 주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안 팔았어요. 사실 국정원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블룸버그 얘기했는데 블룸버그가 하는 분은 그분은 저랑 존스 홉킨스 대학 재단이사를 같이 해서 그분이 시장 되기 전에도 만났고 여러 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는 일이 그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통신사업 아닙니까? 경제. 그야말로 정보를 사고 파는 거니까 그거는 관련이 없다고 하기가 어려울 텐데도 하여튼 심사해서 뭐 해가지고 그분 재산이 뭐 40조 50조 한다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뭐 긴 얘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받을 것이고요. 심사 받으면 절차에 따를 텐데 저희가 당내 경선할 때 어느 후보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심사 받아서 관련이 있다고 해서 팔면 그 좋은 회사 혹시 외국에 또 가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저는 뭐 제가 그것까지 걱정할 거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에
저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 백지 신탁 그 절차에 따르겠다.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네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속한 2시간에서 이제 정확하게 1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원래는 6분씩 제가 2차 주도권 토론을 약속을 드렸는데 1분씩 줄여가지고 정확하게 5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차 토론 때는 박 후보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번 5분 정몽준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 주장만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기회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순 우리 후보께서 제가 당내 경선으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셔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리고 안전에 관한 공약은 같이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뭐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공약을 같이 하려면 안전 분야 많이 있는데 우선 사실 진실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울의 700만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의 질은 관련법의 기준을 전부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그 법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인 거예요. 제가 시장이 돼도 이거는 정말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공약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조사를 합시다 그랬더니 하시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조사하려면 저희들이 빨리 만나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미국에서 브루킹스하고 헤리티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팩트시트, 사실에 관한 보고서를 만든답니다. 팩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좋은 토론도 하고 정책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공기질 조사 같이 하자고 그래놓고 그건 안 하시면서 며칠 전서부터 지하철 메트로의 지하철의 환기 장치를 돌리는 거는 그냥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로 돌리는 건데 그것을 갖다 슬그머니 시간을 늘렸다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것은 관건, 우리 시장님은 지금 시장이 아니고 후보인데 그 선거운동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서울시에 연락해서 저 정몽준 후보가 자꾸 공기 조사하자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뭐 좀 돌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 관권 선거운동이 되고요. 또 증거인멸이 되는데, 지금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다 뭐 가라앉았고 영향을 받는데, 그냥 세월호 참사 분위기에 그냥 편승하셔서 그냥 해야 될 거는 좀 안 해도 될 걸로 판단하시는 건 아니지. 좀 말씀해.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조사하는데 좀 응해 주실 것을 제가 왜 안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지하철 안에서의 공기질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환경부의 그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법규에 따라서 엄격히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 온라인에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시정의 핵심은 투명성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과거에 시민들이 뭐 요청하면 그때서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모든 것을 특별한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에 침해되지 않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됐다는 말씀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그 팩트에 관해서도 지금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말하자면 그 조사가 사실 저희 서울시가 수행한 조사와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게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역사에는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이 객실에는 2번,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뭐 강남역이라든지 신도림역이라든지 이런 20군데 역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이것도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후보님께서 제출하신 그 조사는 사실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정 후보님 불구하고 1분 남았습니다. 네, 대기질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안전 공약과 더불어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을 이렇게 함께 논의해서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얘기도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나요, 아직? 1분 남았습니다. 네. 그 지하철의 공기를 깨끗이 하라. 관련법이 6개고요. 지침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좀 엉성해요. 기준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더 한심한 건 1년에 한 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지금 투명 행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발표한 건 제가 1년에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서울시는 이렇게 발표하면 예를 들면 YTN 그다음에 그 환경학회 또 제가 의뢰한 전문기관이 한 거하고 서울시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장님께서 정 후보님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정 후보님 시간을 쓰시는 걸로 네네.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한 4일 전에 우리 박 후보님께서 좋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빨리 내일 아침에도 만나시죠 했더니 그때부터 오늘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법에 위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위반된 게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또 방금 그 이 환기 시간을 늘렸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마치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직무에서 시장으로서의 직무 정지를 이미 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 만나는 것조차도 저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억측하시는 것은 저는 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이 서울에 7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 공기의 질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서부터 슬그머니란 거는 보통 아닙니다. 제가 잠깐 착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정 후보께서 먼저 사용을 하셨고 이제 박 후보님께서 제 시간이 없어요. 예예 박 후보님께서 예예 박 후보님께서 저는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에 정말 크나큰 역할을 한 세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른바 주로 50년 50대에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사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또 아래로는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굉장히 낀 세대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아직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뭔가 활동을 할 그런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우리가 정부든 지방정부든 이걸 껴안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 공약을 중점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50 플러스 캠퍼스라고 해서 이런 앞으로 제2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디자인하는 것, 교육받는 것, 그다음에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 또 이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서울시의 권역마다 5개를 만들고 나머지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것인데 정 후보님 공약 속에는 이런 베이비 부머 공약이 빠져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지금 150만 명의 베이비 부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말씀. 박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 3분 남았습니다. 베이비 부모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쓰는 표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어 표현 자체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름다운 우리말이 많이 있는데 베이비 부모란 단어 자체가 미국서 나온 말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매년이 정말 위기 상황인데 어떤 특정 시대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세에서 100세까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네, 물론 뭐 전 세대를 고려해서 공약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세대별, 지역별 이런 공약을 빠짐없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 일자리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 과거와 달리 남편의 그 벌이만으로 가게를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여성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이 약 86.4% 이릅니다. 여성에게 일자리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경제도 성장하고 가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여성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청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건 1분 남았습니다. 네, 이런 4만 개, 또 지역 연계형 일자리, 또 공공 일자리도 이것이 그냥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발표를 했는데 정 후보님 공약 속에 이런 여성 일자리 관련된 내용이 잘 없어 안 보여서 어떻게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신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뭐 이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전국에 어린이집이 4만 2천 개가 있고 그 절반이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아주 좀 영세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합치면 96% 수준입니다. 나머지가 국공립인데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해요. 값도 싸고 시설도 좋고. 그런데 요즘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경영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간 어린이집을 갖다가 많이 저희가 인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할 텐데요. 지금 우리 박 후보님은 여성 일자리 10만 개 하시겠다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투자 50조를 해서 70만 개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70만 개의 상당수가 저는 여성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플로어에서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되게 막 큰 범위에서 그동안 답변이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이 TV 중계 시간 관계로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로어 질문은 좋은 질문을 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두 후보께서 1분 30초씩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 박원순 후보께서 1분 30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저는 애도 분위기에 맞게 작고 조용한 돈 안 드는 선거 치르겠다고 약속 말씀드렸습니다. 유세차 없앨 거고요. 또 요란한 세과시 선거운동 안 할 거고요. 또 과도한 선거 비용을 확 줄이겠다. 또 기존의 매머드급 이런 선대위보다는 시민들의 참여와 봉사가 주도하는 그런 선거운동 하겠다. 명함 찍고 자리 내주는 그런 선거운동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대신 위로와 힐링이 있는 따뜻한 선거, 또 경청과 소통이 있는 공감의 선거, 시민의 일상이 있는 현장 선거, 정책이 있는 알찬 선거, 자원봉사자가 있는 시민 선거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 저는 그거 지킴으로써 선거 운동부터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미래 대안을 만드는 이런 선거 운동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박 후보님 감사합니다. 정 후보님께서 1분 30초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달라져야 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예상 못한 일이 예상 못한 때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늘 경각심을 가져야 위기를 막을 수 있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거나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후원이나 협찬의 시대가 아니라 투자의 시대입니다. 저는 밝고 능력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좋은 투자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투자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좋은 일자리 복지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서울 제가 깨우겠습니다. 박 후보께서 조용히 하자, 네거티브 하지 말자 다 좋은 말씀인데 설득력을 가지려면 3년 전에 나경원 후보 1억 원 피부과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서 그쪽 캠프나 후보 참모가 한 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거기 박 후보의 공식 대변인 우상호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후보님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훈클럽 회원 및 전국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의 토론회가 두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나오신 두 분께